유튜브 채널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구독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6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 오늘의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의한 엄마들의 우리 아이 지키기 마약편입니다. 네, 최근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죠. 대한민국 마약 범죄 실태를 조명하고 경각심 부각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발제가 있겠습니다. 발제는요, 박영덕 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센터장님과 김이로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이자 삼육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님께서 함께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발제 후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의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 자리에 너무나 핫하고 귀한 분 모셨습니다. 직접 이 마약에 관련된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마약에서 회복되셔갖고 마약 중독자의 재활과 회복, 사회 복귀를 돕고 계신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의 재활센터장님으로 계신 박영덕 센터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재활센터장 박영덕입니다. 네. 오늘은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대화 형식으로 박영덕 실장님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센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 주시죠? 아이고. 네, 어떤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질문은요. 마약을 언제부터 하셨는지요?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담배를 피고 본드를 하고 본드. 네. 16세에서부터 불법 마약 필로폰을 시작했습니다. 필로폰을 네. 16살 때부터 하셨어요. 네. 네. 아유, 정말 너무 일찍부터 네. 정말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처음 어떤 계기로 그 마약을 시작하게 됐나요? 처음 계기는 지금의 청소년들이 마약에 접한 시기와 저와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해요. 좀 집안 가정이 좀 안전하지 못하면 사춘기 때에 좀 튀어나가고 싶은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비행 청소년끼리 모여서 뭐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그러다가 뭐 그 당시는 외국 담배를 못 피고 있었는데 저는 외국 담배를 피고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유해화학을 하고 또 중학교 졸업해서 불법 마약 필로폰을 시작을 하고 이게 7, 80년대 시작입니다. 80년대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담배가 그 마약으로 가는 징검다리 같습니다. 마약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해요. 요새 그 청소년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담배를 안 피시고 마약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약을 하시면서 일상생활이 많이 달라지셨을 텐데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선은 저는 저희 집안이 좀 풍요로운 집안이었어요. 네, 그리고 좀 공부를 좀 잘 해야 된다는 부모의 좀 강압도 있었고, 하지만 저는 좀 놀고 싶은 습성이 좀 강하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불법 청소년이 되고, 또 싸움질해서 경찰서 드나들고, 부류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사회에 나와서 마약을 쉽게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대에 제가 교도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이라는 존재는 사람을 굉장히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아, 예. 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 그 현실 분별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 성향인데, 요 사이에도 지금 현 사회에 또 경찰서에 걸린 그 마약 사범들 중학생들 제가 상담하면 네. 그때의 모습을 제 모습으로 보는 것 같아서 네, 네. 지금 안타깝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약을 그때 당시에는 어디서 구하셨죠? 그때 이제 그 유흥 쪽에 좀 많이 있었죠. 유흥 쪽에. 네. 네. 그러면 클럽, 술집? 네, 그렇죠. 네, 네, 일반 사람들은 이제 엄두도 못 내고 네. 네, 좀 반사회적 상향이 있는 사람들 이게 네. 만나면 의뢰의 뒤로 약물을 좀 구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팔죠?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뭐 요새랑은 달라요. 네. 요새는 그 우리가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선이 있고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 있고 붙이기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는 1대1로 만나서 약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그게 좀 달라졌을 뿐입니다. 네, 네. 요즘에는 다크웹이라든지 텔레그램 같은 그런 비밀 대화방에서 마약 거래를 많이 하고, 심지어 그 배달 앱을 통해서 마약이 집으로 배달 오는 그런 경우도 많다 그러는데, 일선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죠? 네, 네. 이런 사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그 SNS를 통해서 누가 심부름 얼마, 한 달에 1,000만 원 네. 보장, 이러면 그 청소년이나 20대 초반에 있는 담배도 안 피는 사람이 혹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만 내가 약을 안 하면 되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배당을 줍니다. 네. 그거에 배당을 주는데 카드 외에는 현찰로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네. 택시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 하다못해 심부름 하다가 음료수를 사 먹어도 현찰로만 되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약도 요만한 봉지에 갖다가 붙여놓는 겁니다. 붙여놓는 것도 어느 골목에 쓰레기통 밑에 아니면 계단 밑에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돈을 받고 이제 찾아가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찰들이 그 사람들을 한 명 잡으려면은 그 단계를 전 CCTV를 돌려서 며칠을 다녀야지 한 명 잡을까 말까 실태 있습니다. 그러면 뭐 쓰레기통 밑에라든지 우편함이라든지 그것이 일명 던지기 수법 네, 아닙니까? 던지게요. 네네. 던지기 수법으로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그럼 그 약들, 그 원료가 되는 약들은 주로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 외국에서 다 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즘에 그 대마 같은 거는 태국이나 그 베트남의 그 외국인 노동자, 네, 많이 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로폰은 북한이나 중국을 통해서 네, 많이 이렇게 오고. 많이 오고, 그다음에 코카인이라든지 네. 헤로인 같은 이런 마약들은 미국이나 저기 중남미 통해서 네, 많이 많이 오더라고요. 옵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그 중독에 빠지시고 또 교도소도 가셨다 그랬는데, 그럼 학업을 그만두셨을까요? 학업을 못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제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네. 했지만은 나중에 볼게요. 예. 네. 제가 네. 이제 뭐 교도소도 갔다 오고 네. 정신병원도 10번 이상 갔다 오고, 정신병원에 네. 12번. 네. 나중에 제가 40 넘어서 네. 다시 공부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공부를 네. 하셨어요. 아, 예. 자, 그러면은 이 청소년기 초기에 중학생 이때부터 거의 이 40살까지 중독자로 사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를 살아갈 때 이 중독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뭐 힘든 일이 있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건 없어요. 네. 왜냐면 낙인이 찍혀서 힘들다기보다는 올바른 사고방식이 안 잡혀 있는 거죠. 이게 왜냐면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에 중독이 들어와 버리면요. 그 반사회적 성향이 돼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도덕적, 법적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10대 때 교수를 갔다 왔어요. 20대의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군대 어디 갔다 왔니? 벌써 네, 얘기를 네. 나누잖아요. 네. 저는 군대 갔다 온 적이 없으니까 교도소 갔다 온 사람밖에 제가 만나면 얘기가 통하지 군대에서는 제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대학교 졸업했니?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네. 제가 소외당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싫고 오히려 전과자들과 어울리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좀 있는 거죠. 네. 너무나 솔직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런 그 사회에서 어떤 다른 사람과 공감대를 이루고 살 수 없는 그런 생활 환경 속에서 계속 살다가 또 그런 전과자들이나 또 마약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어울리게 되다 보면 또 약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을까요? 약을 하고 싶은 유혹은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네. 네, 네. 약을 왜냐면 제 주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네. 약을 끊고 싶다면 네. 제가 그 사람들한테 지금 만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마라. 이게 시작이라고 제가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알게 되면 나도 더 그 유혹에 그럼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우리 사회에서도 좀 담배 문화가 많이 이제 거리에서 좀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오랜만이야 그러면서 먼저 끊어낸 게 담배예요. 그게 인사소설처럼 마약도 그런 성향에 가까웠었죠. 네. 자, 그러면 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시 어디에다 도움을 청해 보셨는지요? 저는 이제 정신병원의 도움이라기보다는 90년대에 제가 15살 때에 가출을 해서 30살 때에 집에를 들어갔습니다. 네. 집에를 들어갔지만 집안에서도 온통 마약으로 돼서 문제가 되니까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는데 어쩔 수 없이 부모에 의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병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예. 왜 이런 정신병동에 나는 그냥 마약만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이런 정신병동에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사고를 치고 또 그 당시에 또 내가 묶여 있고 이러다가 6개월 동안 지나는 동안에 어느 날 그 가을 비가 내리는데 제가 느낀 거는 그 병원도 좀 좋은 병원이었어요. 근데 창문을 바라면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여기에 그 정신병자가 50명 있는데 진짜 정신병자는 나였구나. 그때서부터 회복이란 거를 조금씩 알기 시작해 나갔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또 나와서 또 마약을 또 했죠. 네. 사람이 중독이라는 그 두 글자가 우리가 그냥 두 글자 중독 이렇지만은 노력과 의지로 사람이 극복하기에 너무 힘든 문제가 중독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너가 노력이 부족해 이렇게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하지만 듣는 사람은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필요합니다. 누가 가족이 저 마약을 했던 사람이 교도소 가려고 마약을 했던 적은 없어요. 마약을 하다 보니까 교도소 전과자가 된 것 뿐이지. 네. 그만큼 중독에 벗어나기가 힘든 문제인데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는 비행 청소년이나 조직이나 반사회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일상의 사람들이
거의 중독에 대한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요.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네,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학생이 많고요. 유학생 부모님 많고, 그다음에 엘리트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회사원, 부모, 어떨 땐 또 목사, 자녀들, 뭐 이렇게 보면은 이거 도대체 이게 뭔가 한번 이렇게 다 따져보면은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길에 가도 저 사람이 마약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40몇 년 동안 마약 얘기를 하면서 마약 중독자만 대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떤 약물이고 어떤 약물이고 어떤 약물이고 어떤 성향이고 이게 컴퓨터에 박혀 있어요. 이런 게 좀 자연이. 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공부는 못했지만. 네. 네. 그게 요즘에 그 환자를 도와주고 재활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는 거는 우선 우리나라 문화하고 외국 문화하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그 처벌에 의해서 몇 명 걸렸다 하는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 숫자만 나올 뿐이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몇 배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호기심에 마약을 했던 10번을 했던 100번을 했던 사람인지라 한 번은 내가 누군가에 가서 얘기를 하고 끊고 싶어 하는 그 상황을 만들고 싶은데 혹시 내가 병원에 가면은 검사하면 걸리면 내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고 저희 한국 마약대치 운동본부도 사실 간판으로 보면 발길이 약간 좀 무거운 간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방송에 일상의 이 대한민국의 마약 중독자 박영덕이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얘기를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 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보다 마약을 몇십 년 한 사람인데 내가 그거를 극복하고 그 어둠의 세계에서 내가 간신히 나와서 정과도 많고 정신병자 가드도 많다. 하지만 내가 약 없이 보통 사람으로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행복이란 거를 내가 새삼 느끼게 됐다. 이런 거는 내도 느끼는데 많은 중독자도 그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고 행복이라는 걸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마약 중독자라고 얼굴 내밀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 마약대치 운동본부에 오래 있으면서 그런 기관이라도 있으니까 제가 버티면서 처음에는 얼굴 내미는 게 또 힘들었고 이런 방송에 나가서 내가 마약 중독자라고 할 수가 사실 없거든요. 참 창피한 노릇이죠.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할 거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나 그거 다 제끼고 제가 하나 두려운 거는 어차피 저는 과거에 신문에도 났고 제 자식이 지금 이제 중학생입니다. 저처럼 예민할 때 니네아버지 약쟁이라며 이런 얘기가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아픔을 우리 부모님이 겪었던 거고 이게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같다. 이렇게 외쳐주지 않으면 계속 검거에만 치중해서 전과자만 만들지 않으면 앞날에 희망이 없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라나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는데 지금 자라나는 사람들이 다 전과자가 되면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제가 항상 좀 부족한 걸 얘기하고 싶은 건요. 내가 10대부터 또 마약 46년간 내가 마약 얘기를 했다 그러지만 46년 전에도 마약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에 와서도 마약 교육 받아봤어요. 마약 교육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뭐가 있어요?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이 뜻이 뭐예요? 뭔가 더 맛있다는 더 마음에 다 왔죠. 마약 하면은 경각심이 야 마약은 큰일 거야. 이거랑 색깔이 다르잖아요.
제가 이걸 왜 느꼈냐면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면서 그때 제가 담배 피우고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어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방문을 딱 열었는데 담배를 걸어놓고 액자를 쳐놨더라고요. 이건 뭐야? 아빠 담배 피우면 안 돼.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교육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또 어른이나 가정에서 꼭 그런 얘기를 하죠. 자녀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면 안 돼. 누가 샤청을 주든 아이스크림을 주든 이런 거는 일체적으로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약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마약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알고 있지만 의례의 경각심이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흠이 돼서 지금 침투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마약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외국인은 마약이 많아서 지금 새롭게 한국에 마약이 들어오면 마약값을 10배, 20배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종으로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는 나라에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조심해야 될 거는 유통하고 판매를 좀 더 막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약을 호기심으로 했던 또 모르고 했던 신고를 해서 치료나 재활을 받을 수 있게 더 넓혀져야 되는 거고,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아시아 쪽에서는 치료 재활이 많이 넓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나 이제 끊어야겠습니다 하면 가서 알코올 중독자처럼 나 중독될 것 같은데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서 어떤 치료를 받고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터질 게 터졌거든요. 앞으로 더 터질 줄 몰라요. 하지만 검거의 일이 더 돌아가면 마약은 지금 강남만 하느냐? 서울만 하나? 어디 인천만 하냐? 지금 그게 아닙니다. 어느 산 구석에 보면 저 찾아오는 사람이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심각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텔레비 봐서 TV에 보면은 마약했다 그러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죠. 근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사회의 일이 가정의 일이 돼버리고, 가정에 마약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가 문제가 되고 나라가 문제가 되고, 그 지경에는 큰일 나는 건 나라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북한과 나라의 우리가 전쟁 국가인데요. 그래서 저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고, 지금 검거만 한다 그래도 유통, 판매 이거는 제가 더 늘린다 그래도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투약자들한테는 뭔가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고 일반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치료 재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포르투갈을 비롯해서 독일이라든지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요.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잡히면 1회분이나 2회분 정도 소지하는 것은 엄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엄벌이죠. 네. 네, 우리나라는 엄벌이죠. 투약만 해도 엄벌인데. 네. 그러면은 그 엄벌이 그 치료나 재활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나요? 저는 투약자들도 처벌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선은 약을 조금 들고 있던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된 사람들은 네.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그 자체의 좀 법으로 제정이 되던 문화가 되던 처음 걸린 사람한테 교육만 달랑해서 될 일이 아니라
뭔가 관리 체제나 네. 보살핌이나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약이 한번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서 나 나았어 이런 사람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굉장히 본인이 심각한 경험해 거죠. 보셨으니까 더 네. 잘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마약을 25년간 했는데 5년은 제가 약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5년을 버티다가 5년 동안 재발을 해서 결국은 25년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럼 20년 동안 하시고 끊고 싶었는데 네. 5년을 더 하게 되셨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죠.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마약 하시면서 몸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 지금 당뇨 30년째 앓고 있고요. 당뇨요. 네. 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마약 중독자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안 보세요? 네. 그럼 감사하고요. 네. 당뇨 당뇨 30년. 네. 당뇨 30년에다 뇌출혈 한번 앓고 있고요. 뇌출혈. 교통사고 나서 이제 등에 쇠가 3개 박혀 있고 지금 이는 틀리예요. 네. 네.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인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빨은 다 빼고 지금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달리 다만 바뀌어진 건 뭐냐면 뭔가 이게 행복이란 것을 알아갔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추억이란 것을 네. 알아갑니다. 네. 왜냐면 요즘 이렇게 광화문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블루투스 있죠, 책 있죠. 여기 지나면 부러워요. 어떨 때는 가족들이 손잡고 이렇게 갈 때 보면은 나는 왜 저때 저런 모습이 없고 마약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 교도소 간 거 별다른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참 부끄러운 인생을 정말 완전히 그 현 시점이 다른 거죠. 그 자체가 지금에서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조차가 뭔가 하늘의 뜻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지만은 정말 힘들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돈을 벌려고 그러면 제가 또 업소를 나가든지 아니면 동생 후배들이 많으니까 이러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평생 양 얘기만 해봤는데 기술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어두운 사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어두운 면에 있는 거를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발버둥 쳐서 그 어두운 면을 나와서 촛불 하나 켜놓고 있으면 그 어떤 사람들도 끄고 나와서 같이 촛불 하나 들고 있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박영덕 센터장님의 말씀 중에 저는 참 와닿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행복이 있어야 될 자리에 마약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과 또 격려와 이런 걸로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기대와 스트레스 이런 걸로 또 그 예민한 청소년 시대에 또 우월감을 보이려는 이런 거짓 행복을 마약을 통해서 얻어서 그게 큰 인생에 이게 큰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청소년은 사실 몸은 거의 어른이지만 뇌 발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두엽이라는 판단과 이성을 관장하는 그 뇌 부분이 가장 늦게 발달돼요. 그래서 청소년이 마약했을 때하고 성인이 마약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청소년이 마약을 하는 게 한 7, 8배가 더 손해예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을 꼭 나가야 되고요. 그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10대 마약 사범이 2017년에 비해서 2020년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런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재활센터장님 모셨는데 그래도 기꺼이 이렇게 와주시고 생생한 그런 말씀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혹시 이제 이런 강연을 들으시면서 토크쇼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 플로어에 마이크를 주시고 저희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네. 이 마이크 네. 이쪽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손 들어주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듣다 보니까 진짜 마약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너무 일상생활 속에 많이 파고들었다는 그 심각성을 제가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생활에 파고들다 보면 사실 우리 지인들이나 아니면 어쩌면 내 자신조차도 이런 마약에 노출되거나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처벌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방법 같은 게 없을런지.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초범 뭐가 한두 번 정도 했을 때는 신고했을 경우 아까 치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처벌이 된다고 저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 사실 주변에 누가 접해도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신고를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아니면 그 센터장님이 계시는 뭐 이런 치료소에 그냥 가서 문 두들겨서 좀 치료받고 싶다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가 안 되고 제가 거기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주셨어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21개 지정 병원이 있습니다. 마약 치료병원이요. 그거는 내가 마약을 치료받으러 갈 수가 있어요. 네. 경찰과 아무 관계가 없이 사건과 관계가 없이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이 병원이 지금 돌아가지가 않고 있어요. 그 자체가 지금 현재 21개 지정 병원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2군데밖에 없어요. 인천 참사랑병원하고 국립부곡병원. 거기 전화해도 몇 달로 오세요. 그건 왜 그래? 환자가 밀려 있어서 그래요. 21개 지정병원을 저희가 다 검사를 해서 거기 지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앞으로 받을 계획이에요? 아니면 치료 보호가 뭐죠? 이런 대답을 주면 저희가 좀 난감해요. 보건복지부를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확실하게 치료 보호가 딱 잡혀 있으면 어떤 병원은 치료 보호는 어차피 병원은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건 나라에서 돈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도 나라의 돈이 들어가서 치료하는 거거든요. 구속되어 있는 것도. 근데 이것도 예산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래서 하나 따질 게 아니라 우리나라 총 뒤집어 놓을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센터장님, 네. 그러면은 마약 사범을 마약 중독자를 너무 많이 잡아도 문제가 되겠네요. 검거를 해도. 왜냐면 저는 이거는 법 개정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잡았을 때에 왜냐면 마약 중독자를 잡고 나면 경찰서가 진술서 쓰잖아요. 한마디로 나쁘게 얘기하면 맛이 간 사람 진술서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술 취한 사람한테 암만 얘기해봐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 얘기죠. 우선은 그러한 사람들은 자세히 보고 치료할 수 있는 선으로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검찰에 또 치료 보호가 있으니까 그 기수회도 조건부 기수회는 많은데 치료 조건부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치료 조건부라고 하면은 보건복지부로 21개 지정병원을 보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좀 활력이 돼서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최대한으로 치료할 수 있는 선을 좀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앞으로 어린 사람들 아빠 이제는 담배 피는 거 싫어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마약의 경각심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예방 교육이 지금부터라도 실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사건마다 우리가 예의치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가정이 우리 그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본인이 자신을 돌봐야 되는 처지에 있어요. 네.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만큼 강대국이고 그만큼 모든 거를 운영할 수 있는데 마약만은 손들고 있잖아요. 네. 한 해에 몇십만 명씩 지금 사망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뭔가 우산점이 있는 거죠.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왜 그러겠어요? 근데 꼭 이게 있어요. 마약 중독자가 약간 180도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좀 달라요. 아니 그래도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니네 마음대로 해, 마약을 하든 말든지 이러니까 오히려 수준이 낮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가 처음 오는 사람들을 1년에 500명, 600명 제가 상담을 해서 병원에 가세요. 프로그램 받으세요. 그 다음에 뭐 심리 상담 받으세요. 뭐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7, 800명 온다 그래도 이 사람이 한 번만 나 보는 게 아니라 3, 4번씩은 봐야 되거든요. 솔직히 제가 하는 일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 인성이 망가졌어요. 그 다음에 법을 무시하고 도덕을 무시하고 무의식적으로 뭐 가정에 대한 무책임한 사람을 제가 하루에 몇 명씩 상담을 하다 보면 얘기만 했는데도 제가 처지는 거예요. 이거를 매년 몇십 년 동안 하는데 이건 내가 체질인지 뭔지 돈 버는 건지 제가 헷갈릴 때가 너무 많고, 하다못해 밤에 전화 올 때도 많고. 근데 개선하지 많은 게 뭐냐면 어린 학생들한테도 그런 예방 교육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운전면허 따는 한테도 필요합니다. 왜 알코올 교육 이렇게 후 불어서 며칠 되면 알고 보면 취소해요. 왜 이런 것만 나오고 마약하는 거에 대해서 왜 교육을 왜 하나도 안 하는 얘기예요. 마약이 꼭 불법 마약만 아니라 일반적인 약도 저녁에 수면제나 무슨 약을 먹으면 아침에 해롱해로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많이 뜯어볼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네. 이제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사람은 당연히 엄벌해야 되지만 그렇죠. 마약을 호기심이나 또 습관적으로나 접하는 사람은 치료가 우선이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고, 그 다음에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 뭐 담배 안 된다 이런 것처럼 마약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경각심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박영덕 센터장님 모시고 정말 생생한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기 총재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답니다. 네, 질문, 마이크 전해주시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태국이 과거에는 대마초를 판매 금지를 했다가 대마초에 한해서는 판매 허용을 했어요. 지금 대마 판매점이 태국에 4,000개 이상입니다. 6개월 전만 하더라도 태국에서 대마초를 소지를 하면 5년의 징역, 관련 상품을 제조하면 15년의 징역을 맞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급격하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자유주의가 강한 네덜란드 같은 데는 과거부터 마리화나 대마는 아주 성행을 했죠. 오랑용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태국에서는 대마초 성분 함량 비율을 0.2% 초과를 하면은 불법이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도
불법이다 하지만은 이거는 뭐 아무런 제재는 난다지만은 허울 뿐이고, 또 하나는 뉴욕주가 지난번에 대마초를 이웃에 있는 뉴저지가 대마초 판매를 이게 합법을 내니까 1년에 세금이 한 4,600억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주가 바로 이걸 풀자 이래가지고 경쟁적으로 이제 기초 그 마약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성향, 이제 민족의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태국은 대마를 재배하는 농업 인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주된 이유이고, 네덜란드나 미국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자유주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허용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도 언젠가는 지금 이제 뭐 자유주의해서 인권 침해다 등등 해서 민주주의를 벗어나는, 자유민주주의를 더 벗어나는 자유주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본다면은 앞으로 이 한국에도 대마, 마약 이런 부분은 더 성행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아까 얘기하는 식으로 그런 사항으로만은 절대 이걸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 두 분이 오늘 교수님하고 나오셨으니까 이것을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하면 가장 강하게 이 부분을 막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간결하게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마약에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좀 엄벌주의입니다. 엄벌주의. 그래서 엄벌의 장점은 무서워서 이렇게 벌이 강하니까 좀 억제가 되는 게 있는데, 단점은 뭐가 있냐면 암수범죄가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독거 노인들, 독거 가족들, 1인 가구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 인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적 보편적 가치로 이제 자리매김하면서 내가 내 몸 좀 상하더라도 이런 거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난리냐, 이런 그 가치관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 그 대마를 합법화시켜라라는 그런 때가 저는 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개인이 그것을 올바르게 그 마약의 폐해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이거는 저는 솔직히 정규 교과에다 넣어서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하고 있어서 한 3분의 1 정도인가? 그 정도밖에 이 마약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뭐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처럼 아예 그 뇌 질환이라는 그 과학 교과 여기 사이트에다가 넣어서 좀 보편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행하게도 이 초등학교가 넘어가면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깁니다. 그 청소년들이 정말 거의 다 마약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라도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중학교에 가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됐을 때 어떤 이제 마약의 폐해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은 남아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지금 교육자로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제가 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태국에서 합법화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갔어요. 몇 년 전에 제 생각에 또 마약 가는구나, 그 정도로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갔었잖아요. 이게 합법화를 한다는 거는 지금 그 대마로 해서 다 지금 그 여행이 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태국인들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 그것도 약도 들여오고 약이 들어오면 또 비싸게 팔고 하니까, 이래서 저는 유학생들도 그 나라 가면은 마약을 어떻게든 접하지 않는 방법도 배우고, 또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빨리 한국에 들어오든지, 정말 그 나라 가서
못 들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는 이제는 전부 우리 국민이 마약에 대해서 다 알아야지 다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또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사회 지킬 수 있는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법무부나 행정부나 이렇게 해서 경찰에 꼭 지켜야 된다기보다는 마약은 경찰이나 검사가 있는 그 틈에 노리고 있는 국민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더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좋은 말씀 네, 감사하고요.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우리 센터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내려가실 때 장미꽃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은 빨간 장미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깊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